자, 여기 이제 유형자산에 대한 유형자산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로 옳지 않은 것. 여기서 이제 유형자산에 관련된 사항들은 사실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문제에서 기출 빈도는 사실 이게 제일 높아요. 취득과 관련된 내용, 취득 원가에 대한 규정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손댈 게 꽤 많아요, 생각보다. 뭐 일반적으로 처음에 취득 원가에 대한 일반 원칙. 취득 원가 일반 원칙에서는 취득가액에다가 부대 비용을 합한 게 취득 원가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취득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뭐냐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취득과 관련된 사항들, 즉 취득 원가에 들어가는 것, 자산의 장부가액에 들어가는 애들은 이렇게 손댈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낼 만한 것도 많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유와 관련된 사항들. 여기서는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재평가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슈 가장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보유 단계에서는 물론 재평가도 이제 중요성이 좀 높긴 하지만 손상에 대한 내용들 이것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손상도 단골 메뉴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그래서 보유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처분 단계는 사실 이 보유 단계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데 얘는 처분 손익인데 이 처분 손익은 얘네들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가지고 처분 손익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만약에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자산 차감법을 이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었는데 걔를 얼마에 처분했더라. 처분 손익이 얼마나 뭐 이딴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중간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는데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고 그거를 뭐 몇 년 동안 쓰고 있다가 그걸 처분했더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형자산은 얘네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머릿속에서 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유형자산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여기서 옳지 않은 걸 물어보는 거죠. 자, 회수가능가액은 자산의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작은 금액이다. 회수가능가액이 어떤 거냐? 그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손상에서. 그래서 손상에서 손상이 되는 경우하고 손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하는 경우는 이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장부가액이 회수가능가액보다 더 높더라. 그러면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손상 회계 처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가 없겠죠. 이때는 손상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회수가능가액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회수가능가액입니다. 그래서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의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무회계를 보다 보면 이딴 얘기들이 나와요.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공정가치, 순공정가치, 순실현 가능가치, 그죠? 얘네들이 이제 의미는 뭐냐? 공정가치는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제3자한테 제3자 즉 나하고 특수한 게 없는 누군가와 거래할 때 거래될 수 있는 가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합리적인 어떤 측정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시중에서 거래가 5만 원이 되고 있다. 공정가치가 5만 원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내다 팔려고 봤더니 운송비가 한 5천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순공정가치는 4만 5천 원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시중에서 5만 원에 거래가 되는데 내가 돈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땡처리 하느라고 3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순실현 가능 가치는 3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의미가 달라요, 저게. 그죠? 순실현 가능 가치는 말 그대로 이 자산을 처분해가지고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얘기하는 거고, 공정가치는 일반적인 거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가격대를 얘기하는 거야. 걔가. 그 다음에 순공정가치는 거기에서 부대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걸 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서는 공정가치라고 얘기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둘 중에 큰 금액이라고 했죠.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 그죠? 저기서 일단 작다는 얘기도 틀렸죠, 일단. 그죠? 네.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산을 3년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산 3년간 쓰면서 만 원만큼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것 같아. 효익이. 자, 근데 거기에 대한 현재 가치를 따져보니까 한 2만 5천 원 정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지금 내다 팔면 2만 8천 원 나온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만약에 나 같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떤 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일까? 파는 게 맞을까? 쓰는 게 맞을까요? 파는 게 맞겠지. 이게 더 많잖아요. 그죠? 네. 당연히 이걸 갖다 쓰면 그 쓰는 것에 대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 가치는 2만 5천 원이에요, 지금. 근데 이걸 지금 내다 팔면 2만 8천 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2만 8천 원을 선택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큰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의사결정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야. 그죠? 그리고 장부에 근데 이 자산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산에 대한 정의를 보면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에 유입이 생기면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자산을 내가 얼마로 기록하고 있냐? 3만 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 효익은 얼마냐면 2만 8천 원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손상이 발생한 거예요. 2천 원은 자산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없잖아, 이게. 그 자산을 지금 처분하면 그 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익의 최대 금액은 2만 8천 원밖에 안 돼. 근데 장부에는 3만 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없다는 얘기야, 지금. 그죠? 그러면 자산에 집어넣지 말아야 되죠. 그게 손상이에요. 손상. 자, 그러다 보니까 회수가능가액을 판단할 때 이걸로 이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큰 금액.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뭐라 그러냐? 순공정가치라고 얘기하고, 얘를 뭐라 그러냐면 사용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치? 그래서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의 중에 큰 금액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 회수가능가액. 됐죠? 이해하려고 생각을 해봐. 별거 아니잖아, 사실은. 어려워? 어려운 거 아니잖아. 당연히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큰 금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잔존 가치는 자산이 이미 오래되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도달했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현재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 부대 원가를 차감한 금액의 추정치다. 자, 그래서 이 잔존 가치의 의미가 이거예요. 잔존 가치. 그래서 내용연수가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다 썼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익, 거기에 대한 순효익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잔존 가치의 의미는 여기 추정 부대 원가를 차감한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 그걸 잔존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연수는 기업에서 자산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또는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의 수량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예. 또는 그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생산량도 내용연수의 의미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래,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지. 어떤 자산이 있는데, 이게 어떤 가스라든가 또는 광물 자원의 어떤 채취, 그걸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래요. 채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때 그 매장량이 요번에 한 100톤이 이렇게 있더라. 자, 근데 그 중에서 요번에 한 20톤 정도를 이렇게 생산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연도에 한 30톤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자, 그러면 감가상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전체 매장량 중에 요만큼, 요것분의 요만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것도 일종의 내용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예. 그래서 꼭 내용수라는 게 기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수량을 통해서도 내용수가 반영이 될 수가 있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부가액은 감가상각 누계액과 순상자산 누계액을 차감한 후에 인식되는 자산금액이다. 장부가액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거였냐? 만약에 기계를 취득한다. 그럼 기계를 100만원짜리 이렇게 취득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와 관련된 관련 계정들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장부가액이라고 얘기했었죠. 대표적으로 뭐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빠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손상이 됐을 때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장부가액이다. 그죠? 그래서 장부가액 표시 방법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저게 나와 있는 장부가액의 표시 방법이야. 쟤를 빼고 난 다음에 금액이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재평가된 자산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장부가액을 표시할 때 원가법을 쓰는 경우하고 재평가법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원가법을 썼을 때는 이게 이제 취득 원가가 되는 거고, 재평가법을 썼을 때는 이게 재평가된 금액이에요.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야. 됐죠? 자, 저게 네 번째 얘기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특유 가치는 자산의 계속적 사용으로, 그리고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처분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다. 이건 뻥튀기라고 하네, 뻥튀기. 뭐 이거 알아요? 이런 거 봤어요?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달렸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마대자루 이렇게 깔아놔요.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여기다가 수수 같은 걸 집어넣어. 빙빙빙빙 돌리면 여기서 뻥 하고 뻥튀기 나와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못 봤지?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했었어.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저씨가 애들은 가라 막 그런단 말이야. 그죠? 애들 막 귀 막고 있어요. 상상이 안 가는구나. 자, 요거를 내가 요 뻥튀기 기계를 하나 샀어요. 이거를 사가지고 이걸로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현대 본사 앞에서 이렇게 장사를 해. 또 하나는 뭐냐면 앞에 초등학교 앞에서 장사를 해요. 이 뻥튀기 기계는 한 3년간 쓸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현대 본사 앞에서 저렇게 장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금액이 좀 이 뻥튀기를 팔아도 한 몇천 원짜리는 팔진 않겠죠. 걔네들이 그래도 명색이 대기업 사원인데, 그래서 한 1년에 한 10만 원 이렇게 이제 번대요. 한 20만 원 이렇게.
10만원, 이렇게 이제 번호. 그죠? 자, 초등학교 앞에서 팔아요. 초등학교에서는 걔네들 들고 있는 거 봐야 뭐 1,000원밖에 안 되겠지. 그죠? 요즘에 걔네들이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네. 그냥 돈 1,000원씩 들고 한 만원씩 들고 다니나? 그렇지 않겠지, 설마. 예. 돈 1,000원씩 들고 다니면 한 2, 3,000원 받아요. 예. 한 3,000원, 이렇게. 4,000원, 이렇게. 자, 그러면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 그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이 좀 다르죠? 그죠? 여기서는 요만큼의 경제적 효익을 얻어가지만 여기서는 요만큼의 경제적 효익을 얻어간단 말이야. 그죠? 이게 뭐냐면 기업 특유 가치예요. 같은 자산이어도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네, 그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익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보면 뭐라고 써 있어? 자산의 계속적 사용으로부터 그리고 내연수 종료 시점의 처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익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 특유 가치는 뭐냐면 지금 현재 시점의 처분 가치의 의미는 아니고 그걸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익에 대한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그게 기업 특유 가치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일단.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 자, 여기서 보니까 뭘 물어봤냐. 지금 채권의 처분 손실을 물어봤네요. 채권 처분 손실, 5월 1일 날 채권 처분 손실이래요. 채권을 처분했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던 거를 팔았다는 얘기네. 자, 보니까 상품 판매 대가로 이자보험 6개월 만기, 그 다음에 만원, 그 다음에 표시이자는 6%짜리인 그러한 이자부 약속보험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4개월 후인 5월 1일에 은행에 연 12% 이자율로 할인했대요. 자, 할인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채권을 은행에다 주고 현금을 땡겼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받은 어음의 할인이 제거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거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채권 처분 손실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이건 이자 비용으로 계산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음 할인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게 그죠? 어음 할인에서 이 어음에 대한 처분 손실 이거 이제 이렇게 구했어요. 이게 이제 처분 손실인데 뭐냐? 첫 번째는 자, 이게 매출, 즉, 어음에 대한 처분 손실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할 건, 보통 일반적인 문제에서 처분 손실을 물어볼 때는 얘네들이 다 제시가 돼요. 얘네들은 다 나오게 돼 있어. 얘네들은.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할 건 뭐냐면 요것들만 구하면 돼요. 요것만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내용 중에서 쟤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보니까 상품 매매 대가로 6개월 만기네요. 6개월짜리. 어디 갔어? 6개월짜리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 어디 갔냐. 5월 1일에 거기에 대한 처분 손실을 구했죠. 그러면 지금 6개월짜리 얼마 동안 들고 있었냐? 4개월 동안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잔액기간이 되겠네. 자, 여기서 이제 할인을 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일단 만기가액을 먼저 찾아볼게요. 첫 번째. 만기가액은 요거를 여기까지 들고 있었다면 얼마이겠느냐? 요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보니까 지금 액면가액이 10,000원짜리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표시자리 6%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써있냐? 연 6%라고 써있죠? 1년에 6% 받는 놈이에요. 그죠? 그러면 6개월이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됐죠? 예. 자, 이게 이제 만기가액이 돼요.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300원이네. 그죠? 그러면 자, 여기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수수료율 몇 프로로 할인을 했냐 봤더니 여기서 12%로 할인했어요. 이게 수수료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2% 넣어보자고요. 그 다음에 잔액기간 우리가 구했죠? 여기 2개월이에요. 2개월. 그죠? 그 다음에 액면가액은 얼마였냐? 10,000원짜리였고요. 그 다음에 액면이자율 여기 나왔죠? 요거. 액면이자율. 그래서 요거는 6%래요. 그 다음에 잔액기간이 2개월. 이거 한번 계산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도 해도 되겠네. 그죠?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1년치 수수료, 그 다음에 1년치 이자, 그거를 개월수로 나눠주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처분 손실 금액이에요, 얘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처분 손실이 이렇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얘를 한번 구해보세요. 할인 시점에 수취할 현금 얼마를 받을까? 할인하게 되면 현금을 땡겼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럼 현금 얼마 받느냐 이거예요. 그거 한번 구해보자고. 자, 만기 시점에 현금으로 받을 금액은 이거죠. 그래서 저 금액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은행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 얘가 이제 저 어음을 들고 가가지고 야, 2개월 뒤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 1,300원 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2개월 뒤에 요거 받을 수 있어. 이거 나한테 돈 좀 땡겨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어떻게 하냐? 요걸 가지고 땡긴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여기다가 수수료 붙여가지고. 그죠? 그만큼 떼고 나머지 돈을 주는 거야. 일종의 선이자예요, 선이자. 그죠? 그럼 여기서는 얼마를 받냐? 여기에서 여기에 대한 수수료 빼고 현금으로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요거야, 요거. 여기 이제 현금으로 받는 금액이다. 그렇죠? 자, 이것도 한번 구해볼까요? 어음이 만약에 무이자 보험이라면 어떻게 될 거냐? 무이자 보험은 액면이자가 지금 액면이자 6%죠? 근데 무이자 분은 액면이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분 손실 구할 때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요거 구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얘가 무이자 보험이라면 저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무이자 보니까 뭐냐면 만기가액이 얼마가 되냐? 만기가액은 10,000원이 돼요. 이자가 없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액면 이자율은 0이 되겠죠? 무이자 보니까. 그죠?
그럼 결국 그때 처분 손실은 뭐냐면 이게 처분 손실이 된다 이거야. 됐죠? 중간에 연곱하니까 그건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저게 처분 손실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무이자부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무이자부의 처분 손실이 돼요. 됐죠?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이쪽에서는 문제가 이게 세 가지 패턴에서 나왔었는데 첫 번째는 처분 손실 물어보니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수취액이 얼마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무이자부일 때하고 이자부일 때 두 가지를 같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기본 산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돼, 그거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그거는 뭘 물어봤냐면, 얘를 물어본 적이 한 번 있었어. 수수료율을 물어보기도 해. 수수료율. 그러면 뭘 가지고 물어봤냐면, 얘를 가지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이게 얼마지? 이거 한번 계산해볼까? 현금 수취액을 한번 찾아볼게요. 만기가액이 아까 1,300원이었고 그 다음에 수주율이 몇 프로냐면 12%였죠.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 자, 요거 이제 만기에 받는 수취할 현금이 10094예요. 이게 저거를 이제 문제를 만들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걸 할인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1094를) 수치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뒷말이, 여기서 이제, 이거 안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수료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수수료율은 현금을 가지고 그걸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걸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 이걸 가지고. 그죠? 여기다가 x를 넣고. 됐죠? 같은 문제야, 저거는. 그죠? 같은 문제. 그래서 네 가지 패턴을 꼭 기억을 해놔야 돼, 이쪽에서는. 됐죠? 처분 손실, 그 다음에 현금 수취액, 그 다음에 수수료, 그 다음에 무이자부하고 무이자부와 그 다음에 이자부일 때 두 가지 상황. 그거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6번. 다음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현금 배당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의 합계는 어떤 거냐. 현금 배당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현금 배당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금 배당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은 뭐냐면 이익이익여금이에요. 그리고 그 이익이익여금 중에서 미처분 이익이익여금. 그게 이제 현금 배당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그 용도가 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물어본 거네.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결손 보존 적립금, 그 다음에 재손실 적립금,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사업 확장 적립금,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그 다음에 감채 적립금.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현금 배당을 쓸 수 없는 게 어떤 거냐. 일단 우리가 적립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뭐예요? 적립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거였지? 적립금? 적립금은 이익이 나오면 그걸 어떤 목적으로 묶어놓는 걸 적립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은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금, 자본이익여금, 이익이익여금, 기타 포괄손익, 기타 자본. 거기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이익여금. 그죠?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이익여금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이야. 요거는 이제 이익이익여금 중에 법정 적립금 중에 하나죠. 예. 자, 그러면, 얼마? 200원, 그 다음에 500원. 200원,
자, 여기서 이걸 먼저 설명할게요. 자, 처음에 기초 상태에 이렇게 이제 출자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산을 10만 원짜리 가지고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5만 원하고 그 다음에 비용이 2만 원 들었대. 그래서 이익이 3만 원 나왔어요. 자, 그러면 기말 상태에 자본은 이렇게 이제 커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 출자기라고 보면 이제 자본금 이렇게 이제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놈은 뭐냐? 이러면 이제 이익이익여금이죠. 그죠? 그 이익이익여금을 이제 어떻게 하냐? 처분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처분. 얘는 어디에 쓸 수 있냐? 첫 번째는 배당 줄 수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 뭐 적립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들을 상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남으면 차기 2월 다음 기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 뭐냐면 배당을 줄 수 있는 재원은 어떤 거냐? 요거. 이 이익여금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여기서 결손보전 적립금, 그 다음에 재해손실 적립금, 그 다음에 사업확장 적립금, 감채 적립금, 이 적립금을 한번 볼게요. 이 적립금이란 건 요건데 적립금은 뭐냐면 미처분 상태의 이익여금을 적립금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묶어놓은 거예요. 그럼 얘는 배당을 못 준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얘를 적립을 하게 되면 배당을 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이 적립금은 다시 이입을 하게 되면 배당 가능 이익이 돼요. 이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적립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걔는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적립금은 배당을 할 수 없는 이익은 아니야. 걔는 풀어버리면, 이입을 해버리면 배당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발행 초과금. 얘는 뭐냐면 배당의 재원으로 쓸 수 없어요. 배당은 무조건 요놈이어야 돼. 요놈. 근데 주식발행 초과금은 얘는 자본잉여금이에요. 자본잉여금. 얘는 이익여금이잖아요. 그죠? 자본잉여금 출자익이란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주주들이 이익 났다고 나눠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돈을 나눠 갖는 거지. 지들이 출자한 거 가지고 나눠 갖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현금 배당을 할 때 이 배당을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이 있어요. 우리가 현금 배당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현금 배당에게 일정액을 뭐냐면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익준비금이에요. 이익준비금은 법에서 돈 가지고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제가. 왜? 돈 가지고 가면 주주들이 돈 나오면 지들이 싹 다 가져가 버리고 나중에 손해 나면 누구? 채권자들이라든가 기타의 어떤 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당을, 즉 이익이 남았을 때 그 중에서 현금 가져가는 거는 저 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익준비금이야, 걔가. 그죠? 그러니까 이익준비금은 어쨌든 간에 배당의 재원으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야, 쟤는. 회사에다 남겨놔야 되는 돈이에요. 일종의 보증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출자자가 남겨놔야 되는 보증금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주식 발행 초과금과 이익준비금이 배당 가능한 이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현금 배당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건 200원과 500원이 되겠다. 나머지는 뭐냐? 현금 배당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적립금은 풀어버리면 되거든. 풀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이입을 했을 때 현금 배당으로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걔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사실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강의를 안 했어요. 여기까지는 강의를 안 했는데, 이거는 이제, 나름대로 좀 유출해서 이제 풀어볼 필요가 있었죠, 사실은. 이익준비금은 어쨌든 간에 배당을, 현금 배당을 가져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법정 적립금이기 때문에 걔는 가져갈 수 없다. 이것까지만 기억을 하면 사실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그걸 모르게 되면 여기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이런 예외적인 문제들이 간혹 나오기도 해요. 근데 굳이 이런 것들을 풀려고 생각하면 안 돼. 예. 모르는 거는 어차피 내가 모르면 앞에 놈도 모르고 옆에 놈도 모르고 그 옆에 놈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어떻게든 풀어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점수가 안 나와. 아시겠죠? 예. 자, 46번은 이렇게 이제 그런 걸로 하고 잠깐 쉬었다가 기본주당 순이익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